숭실사이버대학교 기독교 상담복지학과 이호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이버 아니고 보통 사이버 이렇게 부릅니다. 사이버대학교. 딱 잘못하면 사이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 경상도도 아닌데 잘못 발음이 그렇게 나왔네요. 괜찮습니다. 네. 네. 5월이 근데 결혼 시즌이잖아요. 아, 그러게요. 예, 결혼식 좀 다녀보셨어요 최근에? 저희 최근에 저희 학생 중에 한 명이 또 결혼을 해가지고요. 아, 네. 네네. 저는 그냥 축의금만 좀 네. 거리가 멀어서 축의금만 보냈는데요. 5월에 행사가 많아가지고 보통 가정 파산의 달이잖아요. 파산의 달. 아니 그래도 결혼식 부조는 기쁘더라고요. 네. 결혼식 요새 하도 드무니까 네. 결혼식 그 부조한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기분 좋은데 축의금을 얼마나 내느냐 이거 좀 이제 고민일 수도 있고 논란일 수도 있고 그런데 급기야는 말이죠. 네. 식대 당신 그 결혼식장 와서 밥 먹는 그 식대 이하로 축의금 낼 거면 참석하지 않는 게 예의다. 뭐 이런 주장도 나와요. 밥값이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근데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5만 원 내고 4명이 가서 먹거나 네. 너무 그 비양심이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결혼하거나 제 아이가 결혼을 하는데 그 밥값이 보통 4명, 3명을 끌고 가서 네, 3명을 봉투 끌고 하나 가족들 같이 가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야 근데 오늘 저기 점심 낸단다. 그렇죠. 다 끌고 그래가지고 뭐 동네에 인심 뭐 친구 결혼식 가서 다 쓰는 이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건 좀 비양심인 것 같고 사실 우리가 요새 어떤 뭐 장례를 치르던 아니면 결혼식을 하던 예식을 하면 돈 문제가 네. 예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럴 때 제가 뭐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부조만큼은 네. 자기 밥값보다 크거나 같다. 네. 이건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기준이죠? 있어서 5만 원은 이제 띄엄띄엄 만나는 사람들, 네. 369로 만나는 사람들, 10만 원은 사회적 관계 네. 아는 사람들, 그리고 20만 원은 친구, 30만 원은 친인척 이렇게 저는 항상 기준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관계에 따라서 축의금 액수를 이렇게 다르게 하면 걱정할 게 없이 딱 정리가 된다 이런 말씀인데 그죠? 말이죠. 저만의 정답. 네. 네. 자, 품격 있는 어른, 현명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이 시간인데 오늘도 방송 중에 여러분의 고민이나 질문 받고 있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에서 오는 갈등이나 고민 TBS 앱이나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은요. 교수님께서 직접 해결해 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오늘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스물일곱 살 직장인입니다. 중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습니다. 이후 아버지와 살다가 4년 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연락 한 번 없던 어머니와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재혼과 이혼을 반복하다 혼자 식당을 하며 살고 계셨어요. 코로나19 기간엔 식당 문을 닫을 정도로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하루는 저희 집에 들어와 같이 살자고 하시더군요. 당연히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생활비가 없다며 100만 원을 빌려달라기에 드렸습니다. 이후로도 계속 몇십만 원씩 빌려갔지만 갚은 적은 없으셨어요. 그러다 2달 전쯤 식당을 다시 열어야겠다며 투자한다 생각하고 있는 돈을 다 빌려달라고 하셨어요. 없다고 했더니 그러면 살고 있는 집 전세 담보로 대출이라도 받아서 달라네요. 식당에서 돈 벌면 그거 다 저한테 줄 거라고 자기한테는 저밖에 없다고 하면서 말이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밖에 없다는 분이 딸이 자라는 동안 어떻게 연락 한 번 없었는지 이제 와서 무슨 자격으로 저한테 의지하려고 하시는지 저는 더 이상 돈을 줄 수 없다. 앞으로는 연락도 하지 말라고 하고는 어머니 전화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너무 밉습니다. 그러면서도 돈을 빌려드렸어야 했나 마음이 불편하고 어머니의 존재가 그립기도 해서 너무 괴롭습니다. 네, 27 여성분인데요.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하고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헤어져서 못 보고 살았는데 종종 돈을 요구해 오신다. 그래서 계속 거절을 했었는데 근데 어머니가 미우면서도 그리웠고 그래서 복잡한 감정 때문에 괴롭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에요. 그렇죠. 이 엄마가 얼마나 미우면서도 얼마나 그리울까요?
생각해보면 엄마 없이 아버지 혼자 나를 키웠고 그 아버지가 또 돌아가시고 이후에 만난 엄마가 다른 엄마들처럼 평범하거나 다른 엄마들처럼 그리움에 나를 못 잊어서 보고 싶어서 쩔쩔매는 그런 엄마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오자마자 갑자기 돈 얘기를 꺼내고 이후로도 빌려가고 갚지도 않고 심지어는 대출을 내달라 그러고 참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크지만 그 반대 감정도 워낙에 좀 클 것 같고 무엇보다 네. 실망감이 너무 클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가끔 이런 말씀 드립니다만 모든 부모가 다 부모다운 건 아니에요. 이 부모가 그냥 부모 역할이 된다. 아이를 낳다고 해서 부모가 되는 건 아니고 어린아이들과 함께 나이 들어가면서 그렇게 부모가 되어 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이 어머니가 참 그리운 사람이었을 수는 있지만 참 답답하고 아쉽고 그리고 때로는 미운 분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딸아이 전세금 빼서 자기한테 투자해달라고 그런 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네. 아니 보통 이제 핏줄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네. 내 어머니 또 내 엄마 그리고 나의 근원 이게 이제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이고 생각인데 근데 엄마가 보니까 온도가 있는 사람 같지도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혈관을 빨대로 쓰려고 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가지고 좀, 있어서 네, 속된 표현이지만 정확하신 표현입니다. 너무 속이 상해져. 네. 그 가족끼리가 원래 이렇게 특수한 케이스 아니더라도 돈 거래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가족끼리 돈 거래도 전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내가 받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돈만 빌려주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갚는다 안 갚는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가면서 아예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은 게 대부분 가족이거든요. 더군다나 제가 이 사연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엄마가 딸을 마치 은행처럼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딸이라고 해서 왜 엄마에게 충분히 드리고 이러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이 엄마가 여느 엄마들하고는 좀 달라요. 딸을 화수분처럼 생각하고 그 딸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을 딸이 어떤 하나의 그 수도관처럼 어떤 것을 공급받는 관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데 이건 가족 간의 관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오케이 하는 관계가 아니고요. 가족 안에서도 예의가 있는 거죠. 경계가 그럼요. 있는 거고. 네. 예의가 있다는 얘기는 인간적 관계로 가족을 바라봐야 되는 측면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고 동시에 우리가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경계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충분히 성장한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이 성인으로서의 경계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예의 범죄를 조금 더 구체화되는 시기거든요. 근데 이 어머니가 경계를 가져보지 못한 딸에게 너무 훅 들어왔고요. 또 경계에 관련해서 경계를 짓고자 하는 그 딸에게 사실은 예의를 지키지 않으신 부분이 굉장히 커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상대방이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딸이 경계를 만드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내담자 우리 사연자가 너무 안타까운 게 마지막에 말씀하시잖아요. 엄마가 너무 미운데 그러면서도 돈을 빌렸어야 했나 이런 생각을 하신다잖아요. 저 이 마음 너무나도 이해가 가는데 전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돈 빌려드리지 마시고요. 지금 차단했다고 했는데 엄마 생일 또 뭐 명절 아니면은 뭐 그 어버이날 이렇게 특별한 날 있죠. 이때 내가 딸로서 1억 이 정도만 하면 되겠다 싶은 그 예의 정도는 챙겨서 보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엄마의 부탁은 저는 받아들이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 어머니는 그러니까 좀 경우가 없는 분 같은데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게 네. 평가해야 되겠죠. 제가 볼 때는 이제 세상의 중심에서 자신을 외치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는 내 상사가 그런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엄마가 혹은 내 아버지가 나와 가장 가깝고 내가 부정할 수 없는 그 근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분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잖아요. 그러면 하필 나의 근원은 나의 존재의 근원인 내 부모는 왜 이럴까 네. 굉장히 아주 복잡한 감정 속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사연자분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어머니와의 관계는 다른 모녀 관계하고는 굉장히 좀 특이점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경계를 건강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두시는 거 중요하고 대신 모종의 일련의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나 죄책감이 있다면 특별한 시기에 마치 정답처럼 때 되면 그때 내가 내 엄마 그분께 요런 선물 요런 뭐 용돈 요 정도는 드린다. 요런 생각 정도만 하시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유명 운동 선수나 유명 가수도 자기 저 부모하고 의절하고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 사람들 많이 알잖아요. 우리가 그 고 구하라 씨를 네. 중심으로 해서 그 구하라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올해 그 유류분 제도가 이제 달라지면서 법제도 좀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렇게 생판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당신의 어머니다, 내가 당신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과연 나를 낳고 우리가 유전자를 공유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전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함께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과 내 삶을 공유한다면 저는 그게 가족의 탄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 나와 떨어져 있었던 그러나 나와 DNA를 공유하고 있는 그분들께 내 도리를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하겠지만 그분들이 요청하는 모든 것에 반응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 사연자 경우는 이제 생신이나 어버이날 같은 때만 그 딸로서의 의무를 할 정도의 그 용돈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하고는 그 이상은 관계를 갖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뭐 차단 상태라고 하시는데 이 어머니 또 찾아올 겁니다. 그럴 때 이 어머니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만의 정답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대신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도리 정도는 하겠다. 근데 나의 도리는 엄마가 생각하는 도리하고 내 도리가 같지 않은 거거든요. 정확한 경계를 통해서 엄마가 함부로 이렇게 쑥쑥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딸과도 건강한 경계를 갖도록 하시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평생 계속.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네. 예.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핵심을 관통하는 오늘 어른의 기술, 2호선의 어른의 기술 한마디 정리해 주시죠. 고통의 핏줄은 거리를 두어라. 고통의 핏줄은 네. 거리를 두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가족이 나에게 고통인 경우가 있어요. 또 네. 생애의 고통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아무리 가족이라도 끌어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땐 건강한 정도로 상당 부분 거리를 두시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네. 아프지만 너무나 필요한 이야기일 거라고 봐요. 예. 자, 그리고요. 방송 중에 들어온 문자 질문인데요. 6604님이 질문해 오신 겁니다. 알바를 다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건 좀 다른 내용이긴 해요.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하고 고참이 자꾸 일 가르친다는 말투로 이래라 저래라 너무 짜증이 나네요. 일을 가르칠 때 하는 방법과 결과물만 얘기하면 되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하는 순서까지 지적하니까 너무 피곤해요. 각자 편한 작업 방법으로 결과물만 좋고 빠르면 되는데 참아야지 하면서도 오늘은 예의 바르게 고참에게 반박을 했어요. 제가 하는 방법이 더 편하고 빠르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고참이 사장님을 들먹이면서 본인은 처음 그렇게 배웠다고 막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만 견뎌보려고 하는데요. 어떻을까요? 네. 옛날에 그 소림사 이런 데 보면 처음에 이렇게 빗자루 들고 바닥 쓰는 것부터 막 하고 물길로 오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네. 마치 이제 그런 장면을 보는 것 같은데 우리가 처음에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배웠냐에 따라서 내 후임에게 그 방식을 고집하는 경우들도 꽤 있죠. 네. 근데 그 방법이 그 오너, 곧 주인장이 가지고 있는 그 방침이자 생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긴 하는 건데 일마다 좀 방법이 다른 거잖아요. 네. 효율도 다른 거고.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6604님께서 보니까 오늘 예의 바르게 반박했다고 네. 오늘 그간에 참던 것을 한꺼번에 약간의 울분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흥분하지 않은 채 차분차분하게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잘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참지 못할 것들은 끝까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번쯤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고요. 보니까 한 달만 견뎌보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금방 그만둘 수도 있는 거지만 특별히 한 달 견뎌지는 거잖아요. 네. 제가 볼 때 이 한 달이 더 효과가 있다면 저는 충분히 이분의 의견이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그 고참이 약간 자존심은 상했을 수 있겠죠. 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것 때문에 계속 두고두고 괴롭힌다. 우리는 알바잖아.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그럼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합리적 사고를 하는 분들은 어디 가서든지 인정받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고참이 이 사람이 그 호락호락하지 않은데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그럼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보죠. 네. 그리고 사장님을 들먹였다고 하는데 이거는 한 반 이상은 핑계인 것 같고 이 비겁한 고참이란 변명이죠. 분이 원래 성격이 이러신 것 같아. 약간 꼬장꼬장하고 그리고 남한테 약간 자꾸 잔소리 많이 네. 하고 참견 많이 하고 그 약간 갑의 위치에 있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버릇이 있는 고참이니까.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게 단호하게 딱 이렇게 잘라주면은
한 번쯤은 이렇게 선을 긋는 게 좋죠. 네. 네.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또 6310님 질문인데요. 새 부서로 옮긴 지 2개월이 됐는데요. 회의 시간에 제가 말만 하려고 하면 끊어버리거나 제 의견에 단점만 부각시키는 직원이 있습니다. 계속 가만히 있다가는 제가 무능한 직원으로 낙인 찍힐 것 같은데요. 저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똑같이 그 직원의 주장을 반박해 줘야 될까요? 반박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거야말로 계속해가지고 그 사람 특정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공개적으로 한다. 이거는 무시 중에서도 정말 무시를 하는 거거든요. 네. 이럴 때 가만히 있으면 정말 바보로 합니다. 네. 그래서 한 번쯤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무시를 하거든 감정적으로 이야기할 게 아니고 우리가 회의석상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된 겁니다. 그 지적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실 때 매번 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불편합니다라고 한 번은 공개적으로 말씀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게 보통 우리가 사적으로 만나가지고 당신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이럴 수 있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신에 또 반복적으로 이런 분들은 앞으로도 사적인 관계보다 공적인 방식으로 훨씬 더 망신을 주려고 그 우위에 서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으로 대응하시되 감정적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그러나 충분히 나를 대응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직원의 주장을 반박한다. 이게 핵심은 아니에요. 당신이 나에 대해서 내 주장을 함부로 그리고 나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거 그 자체를 바꾸는 거지 네. 싸우자고 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명료하게 나를 방어하면서도 당신의 논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이야기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존재감도 나타나고 동시에 그 사람의 허점도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잘 준비하셔서 논리적 혹점을 잘 공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8731님 질문인데요. 딸이 초등학교 6학년이 되더니 화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랑 여기저기 가서 화장품 쇼핑을 하고 동영상 보면서 메이크업을 따라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메이크업 풀 세트까지 용돈으로 사왔는데 정말 적응이 안 됩니다. 초등학교 6학년 그냥 내버려둬도 될까요? 6학년이면 조금 늦었는데요. 참,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실제 그래요. 요새는 뭐 4학년, 5학년, 3학년 애들도 메이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옛날 성장할 때 그때를 생각하시면 진짜 완전히 오해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요즘 애들이 이런 거 못 사게 하잖아요. 그러면 네. 진짜 싼 거 사거든요. 예. 적절치 않은 것들 사는데 제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로드샵 같은 데 가서 사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약간 저렴하게 사는 예. 것 같은데 건강을 해치거나 불필요한 것들을 과하게 사느니 차라리 엄마가 괜찮은 제품들을 데리고 가서 아예 사주는 게 전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아니 요새는 그러면 화장하고 학교에 가도 괜찮은 거예요? 요즘 다 하고 가요. 3학년, 4학년, 5학년. 그럼요. 6학년. 귀도 뚫고 뭐 다 하는 것처럼 염색도 다 하잖아요. 그런 것. 네, 이제 미국- 우리 그 미국 서영권님께서 너무 꼰대시다. 너무 꼰대시다. 요즘 친구들의 트렌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너무 확장해가지고 뭐든지 다 돼 이건 아니지만 네. 아이에게 얘기해줘야죠. 건강한 제품 써야 된다. 네. 그리고 너의 피부와 네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대신 과하게 하지 말고 우리 백화점 같은 데 가보시면 이 직접 메이크업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가장 이 친구에게 어울리는 메이크업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는 거. 저는 그게 요즘 아이들의 엄마로서 오히려 비밀을 갖게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죠. 네. 못마땅한 얼굴이시네요. 참, 네. 알겠습니다. 아이씨. 매주 금요일에는 이호선 교수님과 여러분의 고민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3969님 이런 문자 주셨어요. 제 딸은 초등학교 4학년인데요. 아빠는 옛날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꼰대라는 말을 몰라서 그런 건지. 저는 이게 굉장히 좋게 들리는데요. 꼰대라는 말 아무리 많이 사람들이 쓴다 하더라도 그건 굉장히 속된 표현이잖아요. 옛날 사람이라고 하면 좋은 표현이죠. 사실 아까 잠시 저희가 그 음악 나가는 동안에 이 교수님 저한테 네. 꼰대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꼰대도 꼰대인데 아까 손녀가 있으신데 손녀가 자꾸 경대 앞으로 할머니 손을 끌어간다. 경대가 뭡니까? 조선시대에 나오는 그 거울 얘기하는 거죠. 아니 제 손녀가 화장대. 그죠? 3살인데 네. 경대 앞으로 화장품 만진다고 그랬더니 그 말 듣고 이 교수가 저한테 경대라는 말 썼다고 네. 옛날 사람이. 사실 자식들 입장에서 보면 부모 세대는 다 옛날 사람들이에요. 네. 납득이 되지 않는데 제가 보니 경대까지는 아니신 것 같습니다.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께서는. 화장대.
3459님 질문 들어와 있습니다. 고민이 있어요. 옆에서 같이 20년을 일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주기적으로 말을 안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큰 소리로 웃고 얘기하면서 가끔 저에게만 표정이 바뀌면서 태도가 달라집니다. 말을 걸어도 못 들은 채 합니다.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교수님 조언 좀 듣고 싶어요. 20년이면 어쩌면 부부보다 더 오래 살았을 수도 있어요. 같이 일하면서. 특별히 이제 일터라는 곳이 굉장히 오랜 시간 함께하기 때문에 이분이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최근에 이렇다면 지금 사연 주신 분이 알지 못하는 모종의 마음 상하는 일이 아마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네. 그게 어떤 말이었던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었던지 아니면 약간 우리가 동료끼리도 컴플렉스 느끼고 네. 동료끼리도 경쟁을 하잖아요. 어쩌면 뭐 컴플렉스나 경쟁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내가 직접 알지 못하는 모종의 사건이 있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이거는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물어보셔야 돼요. 이거는 상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물어보시면 돼요. 내가 볼 땐 혹시 섭섭한 일이 있었니? 라고 한번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없어? 하면 똑같이 대한다면 별 수 없습니다. 한 번 더 물어보시고요. 조금 시간을 뒀다가 한 번 더 물어보시고 그래도 그렇게 이야기를 나눈다면 그냥 가야죠. 뭐 때로는 어색한 관계도 그냥 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내가 너무 간절해. 이 친구하고 늘 좋았고 이 관계를 정말 회복하고 싶다 그럴 때는 아주 진심으로 내가 혹시 잘못한 게 있다면 용서해라. 근데 내가 그게 뭔 줄 모르겠다. 이 얘기를 해주면 내가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그렇게 고쳐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너무 소중한 친구이거나 이 친구를 꼭 같이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 이유도 없이 마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그런다면 그런 경우라면 같이 좀 어색하게 직장에서 따로따로 밥 먹고 일해야죠. 네. 그러니까 아주 아쉬운 경우가 아니고 일반적인 그냥 직장 동료라면은 그 너무 저자세로 가서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냥 딱 부러지게 질문하고 내가 뭐 잘못했는지 궁금하다. 그러면 되겠네요. 그래도 20년 세월이 너무 아쉬우신 것 같아요. 말씀을 살짝 들어보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요. 네. 오늘 두 번째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쉰일곱 저희 남편 요즘 들어 너무 잘 삐칩니다. 저 혼자 외출했다고 삐쳐서 눈도 잘 안 마주치고 밥 좀 빨리 먹으라고 했더니 숟가락 탁 놓고 가버리고 자기 좋아하는 반찬 대신 아들 좋아하는 반찬 해놨더니 자기는 늘 2순위 3순위라며 삐치고 원래 그런 남자면 그러겠거니 하겠는데 안 그러던 사람이 그러니 당황스럽네요. 저희 남편 좀 소심하긴 해도 너그러운 편이었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이야기 나눠보면 저한테 섭섭하다. 가족 사이에서 늘 혼자 소외된 것 같고 외롭다고 하고 요즘 남편이 삐치는 상황을 안 만들려고 신경 쓰고 있는데요. 그래도 어제 또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토라져 말을 안 하네요. 그럴 때마다 제가 먼저 다가가 풀어주고 있는데 주변 친구들이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엔 남편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애를 다시 한 명 키우는 기분입니다. 제 남편 퇴직이 다가오는데 그게 불안해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갱년기 증상인 걸까요? 네, 57세 남편이 전과 달리 요즘 너무 잘 삐진다 이런 부인의 이제 사연이었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볼 땐 이건 삐진다라는 표현보다 지금 남편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맞닥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뭐 퇴직도 가까웠고요. 네. 그리고 갱년기도 꽤 시작된 것 같고요. 네, 갱년기.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 삐진다라는 표현이라기보다 이 남편이 왜 이전하고는 다른 행동을 할까, 네. 다른 방식의 감정을 표현할까 여기에 좀 많이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일종의 이게 시그널이에요. 하나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외로워. 내가 좀 도움이 필요해. 난 지금 사랑받고 싶어. 여러 가지의 목소리일 수 있는데 어쨌든 남편이 지금 아내에게 사실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아 보이지만 네. 남편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방식으로
아내에게 사인을 계속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네. 일종의 저는 SOS라고 생각을 해요. 이 남자들이 특별히 퇴직을 앞두고 있을 때 이전에 보지 못했던 산만함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 산만함이라는 건 뭐냐면 잠을 잘 자지 못하고요. 우왕좌왕하고 어떤 일을 진득하게 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밥을 먹을 때에도 밥을 맛있게 먹지 않는 이런 양태들을 보이는데 이건 그냥 볼 때는 그냥 밥 잘 안 먹나 보다. 왜 이렇게 산만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안쪽에 흐르고 있는 나름의 말 못할 이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이 불안감을 여러 방식으로 보여주는 일종의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부인이 좀 읽어주셔야 돼요. 읽어주셔야 되는데 근데 근처에 보면 항상 친구들이 있죠. 야,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네. 버릇 똑바로 잡아야 돼. 너 그러다가 네 남은 생에 네 남편 그렇게 맨날 삐지고 이렇게 달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러는 친구들이 꼭 있거든요. 근데 그 집은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 친구네 집은. 그러나 내 남편이 전에 없이 남다른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이 약간은 어린아이 같이 느껴진다 싶을 때에는 제가 볼 때는 일종의 조금 사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여성분의 이 사연 중에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게 딱 한 줄이 있습니다. 뭐죠? 제가 먼저 다가가서 남편을 풀어주고 있는데 주변 친구들이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거 말이죠. 네. 이게 참 여성분들은 꼭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네. 친구들한테 다 물어보고 거기서 무슨 엄청난 정답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다 오히려 본인보다 못하거나 비슷하거나 다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얘기하면 정답이 나옵니까? 정답이 나올 때도 많아요. 아니 이렇게 자기 남편을 아니. 자기 남편을 그 우습게 보라는 이런 해답이나 그게 주고 말이죠. 아니고요. 이게 말이 이 됩니까 친구들이 이게? 좀 별로긴 한데 남자들은 그렇게 또 말을 안 해요. 남자들은 친구들한테 가서 마누라 흉보고 뭐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우리 이걸 흉본다고 아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집안 얘기 나가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서 내 이게 남편이 말도 좀 안 되는 달라진 거지, 것 이게. 같아. 이렇게 에이, 질문을 한 거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근데 그 말씀도 사실 어쩌면 이 아내는 내가 사실 남편의 다른 지점이 있어서 얘기를 한 건데 다른 친구들이 본인의 입장만 생각해서 사실 이 남편을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네. 보다 좋은 답을 줄 수 있는데 좋은 답을 찾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분명한 건 뭐냐면 이 남자들이 그전에 없이 표현의 강물이 이 목구멍을 넘어서는 순간이 있어요. 네. 그래서 도움을 청하는 순간이 있거든요. 외면하시면 안 돼요. 특별히 말을 많이 하지 않거나 요청을 많이 하지 않던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어떤 작고 큰 요청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손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되게 우리가 이럴 때 이 사람을 딱 외면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남편은 뭐라 그러냐면 나 늘 소외된 것 같고 자기는 2순위 3순위인 것 같다라고 늘 이야기하잖아요. 네. 이럴 때는 아내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돼요. 예. 아유 삐돌이 아유 쫌팽이 그런 말 아유, 한마디가 좁쌀 굉장히 연금. 상처를 주거든요. 굉장히 속상하죠. 예. 왜 이렇게 속이 좁냐 뭐 이런 거. 당신 왜 애냐? 삐쳤어? 삐쳤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남편한테.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아요. 저도 상담 많이 했지. 그래 상담하신 거죠? 네. 예. 근데 요는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이거는 남편의 요청을 완전히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굉장히 우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그렇죠. 표현들이. 예. 근데 보니까 지금 아내가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남편에게 그 남편이 이런 속상해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 보니까 이런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 앞에서도 남편이 있을 때는 항상 립 서비스라도 야 우리 집은 아빠가 최고인 거 알지? 엄마는 아빠뿐이야. 늘 얘기해 주셔야 되고요. 그럼요. 그리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또 내 남편이 가지고 있는 기여 지점 이런 걸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여보 자기가 있어서 우리 집 이만큼 된 거야. 난 특히 자기 없으면 못 살아. 아들 딸 앞에서 당연하죠. 며느리 사위 앞에서 당연하죠. 분명히 그걸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서두원 앵커님의 사모님 꼭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네. 저희 안 사람은 네, 잘하시죠? 잘해주고 예. 있어요. 저는 너무 감사하게 잘 살고 근데 있죠. 우리 지금 사연자께서 지금 제가 볼 땐 참 좋은 분이에요. 남편을 사랑하고 이 남편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물어오신 거거든요. 제가 볼 땐 이미 1차적 노력은 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시고요. 다만 여기에 제가 하나만 조금 더 붙인다면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 앞에서 또 내가 내 남편의 귀에 들리게 여보 난 당신이야. 그리고 앞으로 오늘부터 저녁은 무조건 아빠 먹고 싶은 거다. 이렇게.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먹는 게 엄청 치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잊지 마시고 아이 앞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가족 앞에서 저녁 메뉴는 항상 아빠 중심이야. 알지?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아빠가 최고야. 엄마는 아빠가 최고야. 알지? 이런 얘기 꼭 해주신다면 남편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안쪽에서 벅찬 감정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분노가 변화해서 내 남편에게 새로운 삶의 에너지의 근원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가족이에요. 네. 그리고 이분이 갱년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불안 또 우울감도 약간 있을 수 있고 말이죠. 퇴직을 앞두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따뜻하게 해주시면 좋죠. 퇴직을 앞두고 있을 때가 참 중요한 시기예요. 이걸 네. 저희가 트랜지션이라 그래서 전환기라고 보통 부르는데 네. 이 전환기에는 그냥 단순히 직업적 전환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의 변화도 같이 오고 관계의 변화도 같이 오고 전반적인 삶의 지점이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이동을 하는 그 사이 지점이라 계절로 치자면 환절기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환절기 우리 몸 잘 살피고 감기 조심해야 되는 것처럼 오히려 이때가 몸을 조심하고 이럴 때도 있지만 몸을 만드는 때가 될 수 있고요. 관계가 흐트러지는 것 같지만 관계를 만드는 때가 될 수 있고 동시에 퇴직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또 새로운 꿈을 꾸는 시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편이 불안해할 때 혹시 퇴직에 대한 불안이 있다면 한 번쯤 우리가 왜 이모작 지원센터라고 옛날에 불렀던 지금은 보통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라고 부르는 희망센터를 한번 네일센터 같은 데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남편이 가지고 있는 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이 호소를 무시하지 마시고 내 남편 1등, 니네 아버지가 최고, 오늘 저녁 메뉴부터 저녁은 무조건 아빠 중심 이런 얘기 좀 해주신다면 남편이 안전감을 느끼면서 아내에 대한 생애 고마움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57세라고 하시니까요. 앞으로 두 분이 한 40년 넘게 사셔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그러니까 빨리 보내세요? 앞으로 40년 이상 같이 살아야 그러니까요. 되잖아요. 그보다 더 사셔야죠. 네, 40년 네. 이상. 네. 그러니까 잘 따뜻하게 관계를 따뜻하게 해서 그럼요. 이런 전환점을 잘 넘길 수 있게 해드려야 될 거예요. 네, 제가 볼 때는 이 가족은 잘할 것 같아요. 네. 이 아내가 굉장히 사랑스럽고 남편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지금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집은 잘 돼요. 네. 너무 친구들한테서 해답 찾지 마시고요. 전문가를 찾아가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니 제 생각에는 이 남편분 한번 심리 상담이나 이런 거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요. 저는 예. 교양으로라도 상담을 받으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분석하고 나를 알아가고 때로는 내가 불안하거나 위태로운 순간을 맞닥뜨릴 때 나를 잘 정리하고 나를 잘 붙들어줄 수 있는 내 자신을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럼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이 시기가 인생의 두 번째 시기를 준비하기 아주 좋은 시기거든요. 네. 부부가 함께 상담 받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핵심을 관통하는 두 번째 어른의 기술은 무엇일까요? 남편도 사랑받고 싶다. 네, 맞습니다. 남편도 사랑받고 싶다. 이 남편들이 지금은 그래도 많이들 표현을 해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뭐 50, 60, 70, 80 요 연령대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잘 못하죠, 그래서 이 가슴 속에 묻어둔 이 사랑에 대한 간절함이 남자들이 이제 호르몬 변화를 겪으면서 더 간절해지거든요.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그의 존재를 읽어줘야 돼요.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표현도 해야 되겠지만 누군가 읽어주면 그 사람이 내 생의 은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내 배우자였으면 좋겠고 내 아이들이었으면 좋겠고 나랑 가장 생애에 중요한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는 게 인간의 본능이니까요. 네. 오늘 우리 함께 라디오 듣고 계신 분들 계시면 우리 남편들은 아내에게 난 당신에게 참 좋은 사람이고 싶어. 당신에게 참 사랑받고 싶어. 이런 표현 한번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네. 혹시 우리 아내들도 듣고 계신다면 여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 우리 집이 정말 최고야. 내 인생의 당신은 나의 평생의 선물이야. 이런 얘기 꼭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친구들하고 모임 있어서 나갈 때 네. 미리 좀 알려주시고 남편한테 그쵸. 여보 나 나갔다 오니까 그렇죠. 몇 시쯤 들어올 거야. 뭐 이렇게 딱 미리미리 얘기해주면 좀 좋아하죠. 그렇죠. 예. 근데 갑자기 그 말씀을 하셔서 네. 갑자기? 아니 그거 아까 그걸로 삐진다고 그랬거든요. 이 그래서 사례자 남편이.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왜 저를 보고 웃으십니까? 참 이상하시네 참. 좋아서요.
저도 경대 좀 봐야 되겠습니다. 3310님 질문이 하나 또 있어요. 네. 저는 6개월 전에 실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친한 친구 녀석이 자기 회사에 곧 자리가 하나 생길 거라며 바로 연락 주겠다더니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지난달에 또 만났더니 그때 또 아는 형이 사람 구한다면서 거기다가 저를 추천하겠다고 했었는데 또 연락이 없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일이 급한 사람한테 일자리 소개할 것처럼 해놓고 연락도 없는 것.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이런 친구는 곁에 둘 필요가 없겠죠. 아유, 성질은 안 해요. 성질이. 아니, 얼마나 신경질 나셨겠어요. 네. 아니, 줄 듯 말 듯 하다가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는 게 약속처럼 얘기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처럼 되어버렸는데 줄 것 같지 안 하는 네. 또 모르는데. 아마 그 친구는 지금 그래 도움을 줘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생색이나 그냥 립 서비스를 한 거일 수도 있는데 네. 간절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 말이 정말 철석같이 믿고 싶은 약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 이 친구가 좀 섭섭하긴 한데요. 뭐 곁에 둘 필요가 없을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대신에 야 그냥 안 해줄 거 같으면 야 얘기도 하지 마. 이렇게 한 번쯤 야 그때 그 얘기할 때 나 섭섭했지 않냐 이런 얘기 한 번쯤 하셔서 그 친구도 스스로 입을 조금 조심하고 그리고 사실 이 친구가 그 말 아니고 나머지 부분이 괜찮다면 그냥 실수했다 이렇게 네. 생각해 주시고 근데 이 친구가 여러모로 좀 문제가 있다. 그럼 거두세요. 네. 그리고 일자리 문제는 이 친구한테는 상의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요. 네. 두 번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면 괜히 나는 현물 켜는 사람처럼 만들고 네. 본인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는 일단 물어보지도 마시고 안 물어봐도 아마 이런 얘기 할 거예요. 네, 이 친구는. 예, 그러면 얘기하세요. 야야 이제 그 얘기하지 마. 내가 알아서 취업할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퇴직을 앞둔 사연 저 읽어드린 그 사연 듣고 문자 주신 분이 있습니다. 대식구님 남자분 힘내세요. 저와 같은 모습이네요. 유유 해주셨어요. 이 사연 보내신 분의 남편이 네. 마치 자기와 같다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그러셨구나. 네. 아무튼 우리 함께 지금 뭐 우리가 언제까지 일을 하겠어요. 어느 시점에 가면 실직을 하거나 혹은 퇴직을 하거나 할 텐데 이때 약간 마음이 아래쪽으로 처져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어깨 한번 쫙 펴고요. 힘을 한번 내보기로 하죠. 네. 3969님. 금요일만큼은 우리 가족이 함께 들어야겠어요. 이 방송 말씀하시나 봅니다. 두 분의 말씀이 재미있게 또 도움되는 점이 정말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해주셨어요. 저희가 살짝 고춘자 장소팔 같죠? 됐다고. 참. 이런 경험 처음인데요. 살짝 네. 기분 나쁘려고 그러는데요. 예. 네. 이호선 교수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때 되세요.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